덤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데 끼워주는 것. 사실 제가 덤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할 저희 팀의 규모나 지역이나 이렇게 경험이나 봤을 때 그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때 참 단체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그좀 가끔 덤도 오래 쓸 수 있어요. 같이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고요. 예. 늑대와 조련사 저희 딸이 찍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연예인 출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너 참 제주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 박기호 교수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팀은 그 1989년도에 세워진 팀입니다. 이게 복잡한데 옛날에 조동진 목사님이 만드신 팀이 태국에 있는 태국 기독교 총회와 협력해 사역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그때 소속돼 있었던 강대영 목사님이 현지 교단과 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드는 것이죠. 목표는 소수 불교권과 동남아 이슬람이고요. 현재 태국에 16가정이 있고 한국에 1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식구들이고요. 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특징을 설명하겠지만 저희들은 현지 교단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독특한 팀이죠. 특징은 팀 중심, 인사행정 결정권, 사역 결정권이 그리고 선교사 배치가 선교팀에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아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교사 회원 누구도 이렇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키죠. 현장 중심, 현장에서 만들어졌고 현지 교단 중심. 저희들이 그 영어로 저희들을 얘기할 때 미셔너리란 말을 안 쓰고 프레터널 워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지 교단 밑에 소속되어 있는 동력자라는 개념이고요. 사역들은 지역 사역위원회 중심으로 현지 교단 노회와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역이 조금 잘 구조화됐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있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성인 MK를 위한 인앤아웃이라는 사역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기독교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구조적으로 잘 관리하는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텀을 마칠 때까지는 선교사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4교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승불교권, 동남아 이슬람권, 태국이 남부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전방선교, 다음에 팀선교, 저희 팀과 후원교회와 교단과 선교단체와의 팀을 이루자. 좀 뭐 아이들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은 아시아 기독교 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Center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in Asia. 그 에든버러 대학에 있는 그 비서구 기독교 연구원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주 감사하게 뭐 중간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자녀 기숙사 사역을 1997년에 여기에 왼편에 있는 게 치앙마이에 있는 기숙사 사역이고요. 1997년부터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성인 MK 사역을 이쪽에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촌 근처에 2개의 호스텔이 있고요. 뭐 선교사 자녀들이 군대 갈 때나 아니면 상담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기독교 연구원 매년 모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JMS 사태가 있을 때는 못했지만 작년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올해도 이제 모여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 10편 대회 소논문을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4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더십, 내교, 자녀교육, 재정인데요. 처음에 리더십. 처음에는 설립자 중심이었습니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정말 일사불란했습니다. 많은 회의.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리더십에, 그때 그렇다고 해서 설립자가 다 판단, 결정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가 이제 오려면은 모든 선교사가 동의를 해야 했고 많은 결정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의 리더십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선교사님들이 팀을 나가고 이 팀을 만드신 분이 백의종군을 하면서 선임 선교사 중심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계속 들어오면서 선임 선교사와 임원회가 같이 하게 되고 지금은 임원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 진행 과정은 계획 실행 평가가 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피드백은 되지만 사실 평가는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획이라든가 실행 과정들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제 총회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모임이 있는데요. 다른 건 뭐 있지만 특별사역위원회는 푸른 초장, 다시 말하면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위한 특별사역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기독교연구원은 저희 팀에서 시작됐고 저희 팀 선교사님이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리더십의 전망을 해보면 저희들이 그 현지 교단하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교단의 선교사 비자가 120개예요. 근데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계속 확장을 현지 교단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좀 상황들이 있고, 선임 선교사들이 자리매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자리매김이 되느냐가 건강한 팀과 리더십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나와 있는 전문성 개발의 시급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리더십은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저희 팀이 이제 재정과 사역이 투명하게 보고를 되다 보니까 다 알게 돼요. 뭐 아주 분기별로 사역이 정확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현재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사역에 대한 이해, 관계 발전, 언어, 선교 관련 연구나 이것들이 이렇게 잘 성숙되지 않으면 리더십이 이게 약화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어요. 팀 내규는 이제 초기 10여 년은 팀 내규가 없이 운영이 됐고요. 그렇지만 팀 선교사님 일부가 나가고 창립자가 백의 전공을 하면서 이게 팀 내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많은 이제 단체들의 팀 내규를 보니까 이게 아주 예뻐요. 아주 뭐 번지르하고 이상적이에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팀에 단체 소속된 분들이 사역하는 걸 봤더니 되게 각개준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현장에 현장이 중요하니까 현지 그 필드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재정과 인사권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리더십 변화에 대한 분도 수록되어 있고요. 현재 전망은 저희들은 이제 파송 단체가 아니고 사역 단체입니다. 크지도 않은 단체고, 또 모든 선교사님이 GMS 안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부가 지금 관련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관계가 돼야 될 것 같고,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팀의 구성원도 또 경험도 많아지고 새로운 선교사도 오고 현지 교단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인가, 팀의 기본 원리와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에 적합한 팀을 위한 내규가 해야 될 것이 이제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푸른 초장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시작할 때 이것만 하면은 자녀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현재 저희 치앙마이에 있는 저희 자녀 교육 푸른 초장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1997년도에 그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오게 됐는데 저희 그 교단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사님이 갈 지역이 국제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자녀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야 될 자녀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치앙마이에 그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199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년 동안 그 돔페런치를 했었죠. 그 당시 제가 만 31세였는데 11명의 아이들을 저희 아내와 같이 돌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좀 무리한 것 같았지만 어쨌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좀 많이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팀 대표 부인이 원장을 해오다가 나중에는 푸른초장 운영위원회 제도로 발전이 되었고, 그 운영위원회들도 돈페넌트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 2년 이상 했던 사람들만 하다가 현재는 팀 대표와 팀에서 선출한 한 사람, 그다음에 돈페넌트 4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용은 사용하는 기금은 처음에는 저희 팀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댔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낸 부모님들은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수혜자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 무리가 되고, 또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금해가지고 푸른초장을 구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똑같은 액수를 나누어서 돈페넌트부터 모든 나이가 다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약 한 300불 정도 내고 있습니다. 다양화된 교육 상황들이 저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국제학교 교육비가 굉장히 높아져가고 푸른초장이 보내게 되면 생활비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학교가 많이 발전하게 됐고요. 특히 태국의 이중언어 학교, 태국과 영어를 하는 학교가 많이 증가가 되어지게 되고, 또 현지 학교의 교육에 대한 권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현재 저희 팀의 아이들의 반 이상이 현지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가 현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성인 MK 사역들이 2010년도에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신촌에 이제 2군데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고, 군 면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은 선교지에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군대 갈 때도 이제 부모님 못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서 선교사님이 같이 데려가지고 잠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여름에는 지역교회를 같이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고, 겨울에는 선교사 수련회 때 와가지고 섬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MK 격려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10년에 시작됐지만 지금 아주 감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망을 해보니까 푸른초장이 제2, 제3의 푸른초장이 필요하겠다 느끼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 팀을 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팀을 위한 선교 푸른초장은 저희 하나로도 넉넉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앙마이의 환경이 좋고 하니까 우리 돈페넌트가 새로운 도움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되면, 사실 이걸 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역자더라고요. 이게 도움 자체는 같이 이제 모아서 나면 되지만 사역자가 힘드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리크루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지 학교에서의 교육이 확대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 중학교에 보내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재정적인 원인이 컸는데, 이런 아이들과 부모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순회 단기 선교사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성인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들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회비 제도로 했었습니다. 좀 다양했었는데 100불, 200불 왔다 갔다 하다가 2000년대 중반쯤 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11조 개념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일반 선교부의 11조를 저희들이 회계가 저희 팀의 모든 재계정을 받거든요. 16가정 재정을 받으면 거기서 10%를 회비로 공제하고 각 선교사에게 보내줍니다. 이사회비가 일부가 있고, 단기팀이 할 때 헌금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헌금한 액수의 처음에는 30%를 하다가 이게 너무 많다, 여름에 이게 다 학비가 부족한데 이게 그때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10%는 이제 저희 팀을 위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이제 팀 모임을 저희들이 이제 1년에 4차례 기본적으로 하고, 다음에 겨울에 가정 모임, 여름에 총회하는데 그때 비용으로 사용하고, 선교관 운영을 하거든요. 방콕에 있는데 거기에 렌트비, 차량 구입 운영비, 다음에 서려운 선교사님이 사역을 오픈하게 되면 약 200만원 좀 안 되는데 아무튼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는 매번 지원하고, 나머지 사역은 일생에 한 번 지원합니다. 경조사가 있는데 부모님을 상을 당하면 200만원 이렇게 상조비로 지원하죠. 물론 팀에서 일부 하고 저희들이 각자 모아서 하죠. 부모님이 칠순 또는 팔순 잔치 때 저희들이 축하금을 하고, 선교사님의 은호혼식, 금혼식,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대학을 입학하거나
결혼하거나 이러면은 또 축하를 하고 안식년 축하 선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기독교 연구원이 2년에 한 번씩 태국에서 하거든요. 나머지 1년은 다시 다른 국가에서 하게 되는 여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저희 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이런 연구원에 필요한 자료를 같은 거 구입비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죠. 지금은 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각 지역사역교회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일곱 번째가 저희들 한 몇 년 전에 결정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파송교회가 중단되는 선교사님의 경우는 저희 총회의 기준으로 3분의 2를 10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 1,600불이잖아요. 그 주후원비가 그러니까 1,600불 정도니까 한 100만 원 정도. 3분의 2가 한 100만 원 정도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선교사 자녀 그 기숙사 렌트비도 지원하셨어요. 전망은 현재 제도로 팀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비교적 이렇게 무리 없이.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녀가 중학교만 가면 이게 그 푸른초장에다가 자녀를 보내고 교육비가 증가되죠. 생활비가 추가되죠. 이제 이동부가 들어가고 하니까 적자를 거의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참 큰 고민이에요. 선교관을 위한 외부 지원이 있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비용을 아마 일부라도 MK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푸른초장을 위한 자금금, 생활비만이라도 어떻게 좀 그 기금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후대책 기금은 다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그 JMS는 선교비 가운데 현지에서 주택비 구입이 가능하니까 현지 파송교회가 동의하면 요거를 좀 격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요 부분들을 태국은 좀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거 뭐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다양한 상황, 정말 다양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 그러나 그 속에서 비교적 현장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것 같아요. 특히 팀 사역과 선교사 자녀 사역 그리고 연구원 사역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문성 확보가 큰 숙제입니다. 이 사역의 연수와 그 상황에 맞는 사역 이해, 뭐 관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이 후배 선교사들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참 큰 과제고, 객관적인 평가, 저희들이 이제 사역 진행, 뭐 이렇게 계획 진행 평가가 팀 안에 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해본 경우는 몇 년 전에 크림에서 저희 팀을 한번 해봤어요. 감사하게 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좀 격려하기 위해서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 개인 사역들을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개인 사역이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현지 교단 사역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구조가 비교적 이제 현재 저희들 수준에 적합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좀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